한글의 역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도 한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먼저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창제했어요. 당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 대신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46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반포하게 되었어요.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도 함께 만들어졌는데 이 책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한글이 공식 문서나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요 문자는 한자였어요. 16세기에는 서민들 사이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쓴 편지나 불경의 번역본 등이 나타났죠. 하지만 상류층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17세기에는 여성과 서민들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특히 한글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이 시기에 한글로 쓰인 편지와 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18세기에도 한글로 된 책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한자가 주류 문자였어요. 19세기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글을 사용한 책과 문학이 늘어났어요.
판소리나 한글 소설 같은 작품들이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죠. 대표적인 예로 홍길동전 같은 작품이 있어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한글이 관공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이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요했지만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은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1926년에는 조선어학회가 가갸나를 제정했고 이후 한글날로 발전하게 되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한글이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제한되었던 한글 사용이 다시 활성화되고 한글만을 사용한 교육과 문서 작성이 이루어졌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한글 전용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자가 아닌 한글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 갔어요. (198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한글 전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요. 그리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글 사용이 매우 널리 퍼졌고 한글의 정보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졌답니다. 오늘은 한글의 창제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한글의 창제 배경과 과정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채식주의자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은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그녀의 대표작인데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책 줄거리와 의미를 다뤄보겠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가 꿈을 통해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세 개의 장,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나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인물의 시선에서 영예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 채식주의자에서는 남편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영애는 어느 날 끔찍한 악몽을 꾼 후 갑자기 고기를 포함한 동물성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은 그녀를 점점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영애를 통제하려 하며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 합니다. 이로 인해 영애는 점점 더 고립되고 남편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장, 몽고 반점에서는 영애의 형부가 화자가 됩니다. 예술가인 형부는 영애가 변화해가는 모습에 점차 강한 매력을 느끼며 그녀의 몸에 있는 몽고 반점을 보고 자신의 예술적 열망과 욕망을 자극받습니다. 형부는 영애의 몸에 꽃 그림을 그리는 예술 작업을 시도하면서 그녀와 비밀스럽고 위험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국 가족들에게 발각되고 영애와 형부의 관계는 비극적으로 끝나며 가족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세 번째 장, 나무 불꽃에서는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선으로 영애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이내는 영애의 정신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현실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영애는 자신이 나무가 되었다고 믿으며 음식조차 거부하며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내는 영애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영애는 이미 자기 안의 고통과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영애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지만 가족과 사회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요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규범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더 깊은 고통과 소외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자유와 고립, 사회의 압박, 그리고 이해와 소통의 한계를 가슴 아프게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수상소감에서 한강 작가는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동체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수상은 한국 문학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오늘의 팟캐스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시발점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된 이 계획은 전쟁 후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각 계획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목표는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죠. 당시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고 국민 소득도 낮았기 때문에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을 강조하게 됩니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은 수입 대체 산업을 통해 외화를 절약하고 철강, 화학, 시멘트 같은 기초 산업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산업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죠. 2차 계획의 주요 목표는 수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의 물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영감을 받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울산, 포항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투자하면서 고용 창출과 자립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 했죠. 1972년 8.3 조치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자금 지원을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1977년부터 4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큰 경제적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과 조선업 같은 중화공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부터 시작된 5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 안정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3저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 경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현재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유산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 오늘은 한국에서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와 그 편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면적은 약 10만 339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5,171만 명입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면적이 약 35만 7,580 제곱킬로미터로 한국보다 훨씬 넓고 인구는 8,448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은 면적이 작지만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515명, 독일의 1제곱킬로미터당 236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평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가 적합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다 보니 수평적 개발보다는 수직적 개발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 아파트가 주거지의 주요 형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아파트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며 급증한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아파트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 대규모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이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편리한 주거지입니다. 첫째, 보안이 뛰어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CCTV와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상업시설,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고도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셋째, 아파트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요 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여 자산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지 많은 지형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주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파트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면적 속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보안, 편리함, 경제적 가치까지 갖춘 주거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용한 어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와 어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포털 사이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포털로 뉴스, 블로그, 쇼핑,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네이버는 영어로 된 정보를 검색하기보다는 한국어 정보를 찾는 데 더 강점이 있어요.
다음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며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와 연계되어 있어요. 다음 뉴스나 다음 카페는 특정 주제를 다룬 커뮤니티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지도 어플입니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보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이 더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네이버 지도는 대중교통, 도보 길찾기, 그리고 주변 맛집 정보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카카오 맵은 좀 더 직관적이고 실시간 교통 정보도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 시 경로 안내가 훌륭해요. 다음은 중고 거래 어플입니다. 당근마켓은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지역 기반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동네를 설정하고 근처 사람들과 쉽게 거래할 수 있어요. 가구, 옷,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니 배송비가 들지 않아요. 다음은 온라인 쇼핑입니다. 쿠팡은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로켓 배송이라는 빠른 배송 서비스예요. 주문하면 다음날, 심지어 당일에도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전자제품, 가구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배달의 민족, 토스, 멜론 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앱으로 다양한 맛집 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있어요. 토스는 간편 송금의 금융 관리 어플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멜론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국의 최신 음악을 듣기에 적합해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와 어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어플들을 활용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한국 전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한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대규모로 남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고 두 정권은 서로를 정통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초반부터 북한군의 공세가 강력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고 남한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5일 유엔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남한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전선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고 10월에는 북한의 수도 평양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0월 말 중국이 중공군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전황은 다시 급변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유엔군과 남한군은 후퇴를 거듭하며 결국 전선은 1951년 초에
다시 38성 근처로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은 2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주로 전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치열한 교전과 협상이 병행되었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며 전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정은 전쟁의 공식적인 끝이 아니라 단순히 전투의 중단을 의미하며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은 이산 가족 문제였습니다. 전쟁 중 피난과 북진, 후퇴를 반복하며 많은 가족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전쟁이 끝난 지 37년이 지난 1985년이었습니다. 당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몇 차례 더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행사였으며, 여전히 수많은 이산가족이 재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남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으며 이산가족과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의 상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대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이 흔했죠.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대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족 형태는 핵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주의의 확산입니다. 과거에는 결혼과 가족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 싱글맘과 싱글대디로 구성된 가족, 입양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경우 등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가족 형태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그리고 슬픔에 대하는 자세.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12월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와 또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 막데부르크 크리스마스 차량 돌진 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제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단순히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한국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뉴스를 통해 본 사건을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그 감정을 저와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순간에 저도 학생들과 함께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 무게를 같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먼저 최근 일어난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모두 사망하고 단 2명만 구조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이지만 이런 사고는 단순히 항공기 운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막데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2024년 12월 20일 축제 도중 한 차량이 인파 속으로 돌진해서 5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어요.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 충격과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슬픔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적인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유가족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괴로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려 보면 그 울분과 고통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인 불신과 분노로 번지면서 얼마나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슬픔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전 세계의 비극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게 되잖아요. 이러한 정보의 즉각적인 전달은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슬픔은 정말 어렵고 무거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작년의 슬픈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팠던 일주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장염과 독감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었어요.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정된 일들을 다 취소해야 했어요.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에 누워만 있으니까 기분도 우울해지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염이 뭔지 아세요?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보통 바이러스나 잘못된 음식 때문에 생겨요. 장염에 걸리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요.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요. 심하면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힘들어져요. 저는 이번에 장염에 걸려서 배가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독감도 같이 왔어요. 독감은 감기보다 더 심한 병이에요.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오한이 와요. 저는 계속 몸이 춥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에 독감에 걸리고 나서 한 가지 후회한 게 있어요.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아프고 나니까 올해는 꼭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예방 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혹시 걸리더라도 더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아프면서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어 수업을 예약한 학생들에게 취소 문자를 보낼 때였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수업을 예약했을 텐데, 제가 아파서 수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더 오랫동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 그 말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분도 계속 다운되었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손을 자주 씻고 따뜻하게 입고 몸이 아플 것 같으면 바로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도 꼭 맞으세요. 착한 소비. 오늘은 한국어 공부에 열심히인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품질, 브랜드, 요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착한 소비란 환경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원하는 소비 방식입니다. 단순히 싸고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한 소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공정무역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래 방식으로, 예를 들어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 커피 농부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 칫솔, 유기농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로컬 소비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보다 동네 시장이나 소규모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죠.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포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소비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지구의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윤리적인 기업과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면 노동 착취 없는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로컬 브랜드나 전통 시장에서 소비하면 지역 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착한 소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착한 소비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로컬 브랜드 이용하기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보다 지역 시장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착한 소비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계신가요?